마트에 가가지고 달걀을 사려고 하는데 달걀이 어제는 1,000원이었고 내일은 3,000원? 그래? 그럼 내가 3,000원 사가지고 내일 이마트에 가서 4,000원에 팔아볼까?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달걀을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두부를 사자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의 꽃은 뭐 손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손절을 뭐 어떤 분들은 뭐 가격으로 네네. 예를 들어 뭐 5% 10% 내려가면 칼같이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분들도 있는데 요 손절 대표님은 뭐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저는 가격으로 손절하진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열심히 계산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과거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라면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뭐 가격 5% 뭐 7% 떨어지면 무조건 칼같이 해야 돼라고 하는 분들의 말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방송이라든지 책에 그렇게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을 보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손절매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죠. 내 생각이고 그 주식이 나 혼자 하는 자영업이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백만 주, 수천만 주, 수억 주가 상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한 명 한 명, 딱 2명만이라도 매매를 체결시키면 가격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 수백만 명의 주주 중에 내가 과연 이 기업에 대해 제일 잘 알까? 아닐 확률이 높죠.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많죠. 사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내가 샀는데 오른다라고 하는 건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떨어진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 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게 뭐 하루에 2%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두 달을 걸쳐서 샀는데 초반 한두 달 이내에 이게 뭐 10% 20%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공부를 해봤는데 그 이유를 대략 눈치를 챌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6개월만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난 3년 5년 투자할 거니까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아마도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 주식을 좀 얕게 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하는 것도 보통 어려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여윳돈으로 조금 매매하시는 거라면 저는 한 10에서 20%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떨어졌을 때는 손절 올라갔을 때는 한 번 더 불타기 해보는 게 굳이 결정하자면 굳이 한다면 그게 확률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더 높은 것이지 나 혼자 좋다고 생각했는데 20% 빠졌어? 이 멍청한 놈들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인지 모르고 계속 사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20% 빠지면 손절, 20% 오르면 불타기요. 그 정도는 한번 말씀드려봐도 정답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는 전문 투자자라서 근데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20% 빠졌을 때 물타기, 20% 올랐을 때 이 실현 이것보다는 전 나을 것 같아요. 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어렵긴 해요. 저도 부동산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고요. 빠지면 너무 슬프고 오르면 막 부동산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거 내놓으실 생각 없냐? 그러면 이거 엄청 오를 건데 왜 팔라 그러지? 이거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그 전문 영역이 중요해요. 부동산은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근데 꼭 재테크가 아니어도 돼요. 본인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내가 회사원, 내가 자영업으로서 이게 시간 대비 나오는 돈이 훨씬 많아? 거기에 집중하고 저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해요. 제 처가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 처한테 일임 하는 거고 제 처도 전문가들한테 문의해서 하는 걸 거고 주식은 제가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각자가 전문가가 될 만큼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보는 그 과정이 사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보통은 재테크 채널 보신 분이 30에서 50대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50대를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장 올해 얼마를 버냐?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주식은 버블이라는 게 항상 있고 네. 그게 또 있어야지만 내가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 버블 어떻게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버블은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에서도 그 자산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또는 그 자산을 쳐다도 안 봤던 사람들이 요새 말로 무지성으로 네. 돈을 넣기 시작하면 버블이 생깁니다. 그게 주식에도 네. 아파트에도 코인에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버블이 생길 때는 오르니까 또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돈을 투자하시는 건데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적었다고 해볼게요. 네. 1, 2, 3, 4, 5를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뭐일 것이냐 맞히는 그런 예전에 뭐 적성검사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그럼 6을 쓰려고 할 거잖아요. 일반적인 네. 사람들은. 근데 제가 1, 2, 3, 4, 5, 4, 3, 2, 1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좀 이상한데?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사실은. 의미는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본질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달걀을 사려고 하는데 달걀이 어제는 1,000원이었고 네. 내일은 3,000원? 그래? 그럼 내가 3,000원 사가지고 내일 이마트에 가서 4,000원에 팔아볼까?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네. 달걀을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두부를 사자라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걀이 주는 본질 가치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식감을 주는 거니까 이게 3,000원, 4,000원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투자 자산만 본질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라고. 네. 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어차피 계산하거나 분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버블이 하나 형성이 되면요. 그게 터지는 건 언젠지 예상할 수 없어요.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이 대중 매체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 자산이 고평가돼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뭐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고평가돼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하반기엔 떨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냐면 이 사람들은 버블을 만든 사람들은 어차피 고평가 저평가를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고평가니까 팔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역에 버블을 만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버블은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팔 생각들이 없으면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와요. 그 예전에 보면 가족 오락관이라고 네. 지금은 폐지된 네.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게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꼭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큰 폭탄 같은 거 네. 까만색 이렇게 들고 네. 있죠. 초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뭐 퀴즈를 맞추면 넘길 수 있는 거야. 네. 옆 연예인한테. 근데 그거는 반드시 0초가 되면 네. 터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터뜨리고 싶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터져요. 네. 버블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마지막 사람이면 나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에 누가 사주겠지? 20,000원에 샀는데 30,000원에 누가 사주겠지? 하다가 30,000원에 샀는데 40,000원에 누군가 안 받아주면 그게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고 폭탄이 언젠가 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특정 뭐 비트코인이 됐건 뭐가 이런 걸 지금 버블이 괜찮으니까 사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죠. 네. 위험한 거고 다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버블의 반대가 일종의 쇼크? 뭐 극도의 저평가? 네. 이런 거로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저점이 정확한 국면들에 생깁니다. 왜 그렇게 생기냐 하면 그 저점에는 어떤 사람 일반 사람들 또는 어느 정도 주식을 했던 사람들도 던지기 시작하는 게 일종의 바닥권이거든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네. 주식 3년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 하시는 분들까지 포기를 해야 저점이 생기는데 네. 그때쯤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를 너무나도 오래 본 돈도 너무 많은 말하자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네. 나타나가지고 와 이건 너무 싼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그냥 통으로 다 사버릴까? 와 이거 압구정 현대아파트 내가 2동 정도만 사버릴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예를 들면 50평에 뭐 3억에 거래된다고 쳐봐요. 네. 그럼 돈 해가지고 다 사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매수 주체로 들어오니까 저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점은 어떻게 보면 논리와 계산, 분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네. 제가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지거나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이 정도면 반등이 올 것 같아요 라고 세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네. 막
막 올라가는 자산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요? 이거 지금 사도 돼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주체들이 계산을 안 하니까. 그렇죠. 나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들은 뭐 비싸고 나발이고 나는 뭐 10만 원에 샀다가 11만 원에 팔면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때는 본질 가치상 비싸긴 합니다. 네. 많은 이게 언제 떨어질지 이런 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거는 저는 전혀 답변을 못 드립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떠났죠. 그러면 이제 뭐 특정 섹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떤 한국 시장에는 버블은 좀 없는 편이다. 버블 없죠. 주식시장에 물론 업종이라든지 테마에 네. 따라서는 항상 버블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싼 국면이고요. 지금은 뭐 완전히 바닥 정도까지라고 말하기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경기상으로는 아니고. 저점인데 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있고요. 되게 무서운 매크로 쇼크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대략 이쯤이면 네. 언제쯤이면 오르겠네 정도는 알아요. 네. 근데 그 시기를 정확히 뭐 코스피 2300, 2023년 11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2020년 2월이 가장 가까운 쇼크였으니까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나면서 네.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는 별일이었긴 했지만 기업의 가치에는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네. 경제 규모가 절반이 이런 것들은 이거는 바닥이에요. 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3, 4년에 한 번씩 정도 있고 지금은 뭐 그 정도로 너무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정상적인 사이클인 것 같다라는 거고 이 정상적인 사이클이 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2017년, 18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네. 미국 대통령일 때 금리가 실제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리 떨어지는 것만 보고 지금 되게 네.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올라 하시겠지만 한번 올랐어요. 네, 네. 올랐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되게 심해지면서 네.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금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때가 되게 정상적인 사이클 한번 갈 뻔했는데 그 미중 무역 분쟁 플러스 코로나가 동시에 터지면서 이 경기 사이클이 확 사라져 버린 거고 지금은 한 10년, 20년 정도로 봤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정도라고 보면 사도 좋은 시기이지만 뭐 무조건 내가 지금이 찐바닥이니까 얼마 이내에 뭐 3천 갈 거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내년도 24년에는 이제 경기가 그래도 좀 좋아질 거라고 이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는 반도체랑 가장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반도체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보신다는 의미일까요? 반도체 경기는 이미 저는 저점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게 자잘한 조정은 있겠지만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반도체는 하나의 커머디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커머디티가 이제 원자재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거든요. 원자재는 어디에나 쓰인다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누가 만들든 네. 어떻게 만들든 그게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이 합치될 때 원자재 커머디티라는 표현을 써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물도 마찬가지고요. 종이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포스코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포스코 강판이 들어간 아반떼는 1,000만 원 더 주고 네. 현대제철이 만든 거는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철근도 마찬가지고 시멘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커머디티적인 성격을 띈 거는 이 제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많이 변해요. 근데 가격이 변하는 것을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하나가 수요고 하나가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앞으로 많이 쓰일까요? 적게 쓰일까요? 많이 하나만. 쓰이지 않을까요? 많이 쓰일 겁니다. 네. 10년 전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앞으로 10년 후에 많이 쓰이게 될 쓰이겠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를 보면요. 네. 여기 뭐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마우스, 마이크, 리모컨, 마이크, 뭐 네. 핸드폰 뭐 가지가지 있어요. 네. 아마 거기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반도체가 많이 쓰여요. 수요는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수요 하나 해결됐죠. 네. 그러면 공급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반도체는 커머디티적 성격을 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핸드폰 안에 이게 SK 하이닉스가 만든 디램이나 낸드나 삼성전자가 만든 디램이나 낸드를 가지고 아, 나 좀 바꿔주세요. 아, 하이닉스 거 싫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아이폰이냐 삼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커머디티적 성격을 띈다는 건데 커머디티는 아까 가격이 많이 변동한다고 그랬죠. 그 가격이 변동해서 만약에 오르면 삼성전자는 돈을 벌 거고 그럼 주가 오르는 거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삼성전자 돈을 못 벌 거고 그냥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수요는 오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공급만 남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람하고 공장하고 설비가 어마무시하게 쓰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공장을 오늘 지어가지고 내일 바로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하면 만들어지나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아파트 짓는데 보통 몇 년 걸리나요? 한 3년 걸리죠. 3년 걸리죠. 그럼 공장은 삼성전자 공장은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아파트는 그거 해놓고 그냥 주방이라든지 보일러 몇 개 넣으면 끝나지만 공장 짓고 나서 거기다 설비 가져와야 되죠. 설비 테스트 해봐야 되죠. 사람들 트레이닝 시켜야 되죠. 한 5년 정도 걸려요. 발전소 막 전력 그렇죠. 설비 같은 발전소도 거 있어야 돼요. 실제로.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임원진 이재용 회장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5년 후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10배가 쓰일지 5배가 쓰일지 20배가 쓰일지 정확히 맞힐 수가 없잖아요. 대략 예상을 해서 공장 짓는 거죠. 근데 공장을 지어놨는데 그것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오케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공장을 더 짓자 하면 5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급은 어려운 말로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국면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꾸준히 성장하니까 반도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반도체 회사를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면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흑자를 많이 내냐 적자를 많이 내냐 이것만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흑자를 많이 낼 때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그러면 높았다가 언젠가 공급 과잉이 되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낮으면 언젠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 임직원들 인센티브 많이 받고 공장도 막 더 짓고 이렇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적자를 많이 볼 때 반도체 가격이 되게 낮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자료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한 적자입니다. 지금 역대급 적자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돈을 벌고요. 기업이 돈을 벌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은 이미 저점을 확인했을 것 같고 커머디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고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정말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다면 당연히 그때까지도 돈을 버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 이상 차지하거든요.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팔면 되냐? 반대로 삼성전자 임직원 뭐 성과급 잔치 사상 최대 나는 뭐 없는데 얘네들은 사상 최대 이익 시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10만 전자 가나? 10만 전자 가나? 뭐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전문가분들 반도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과 달라요. 슈퍼 사이클이 오거든요. 옛날과 뉴노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IoT 모르세요? IoT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니까 이 얘기가요. 미래에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맞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나왔었어요. 했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저는 그 당시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반도체는 수요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수요 올라가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공급이 못 쫓아가는 국면 또는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는 국면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게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그런 주식을 사면 또 반드시 오를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사이클이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투자가 좀 더 단순화될 수도 있겠어요. 쉬운 거죠. 기간만 길게 보면. 길게 보면. 그리고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렇죠. 상당히 좀 예측이 또 쉬워 보일 수도 있고요.